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밀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밀려서 2%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서 2.78%까지 올랐는데요. 또 한 가지 시장에서는 커다란 경계심도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밤이 되면 전 세계인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자, 미국 백악관마저도 하루에 앞서, 그러니까 지표 발표 하루 앞서서 좀 이례적으로 높은 물가 지표가 발표될 수 있다고 미리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도 발표를 하루 앞둔 3월 인플레이션의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인플레 압력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 제품이나 소비자 가전에 대한 구매 수요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GPU를 비롯한 반도체 수요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 수요 약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반도체주들도 이날 동반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렇다 보니까 11개 섹터가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현지 시간 4월 11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금리 급등의 여파로 다시 한번 하락으로 한 주의 시작 문을 열었는데요. 이 3대 지수 낙폭을 보시면 역시나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2%대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큰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금리 급등이 이어진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인데요. 12bp 전일 대비 올라서면서 장중에는 1.78%까지 올려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로는 본 적 없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술주들이 그 여파를 받아서 크게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이 상하이 시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락다운 조치가 글로벌 수요에 차질을 빚을 거다라는 우려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WTI 가격은 현재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95달러 선도 하회를 하고 있고, 브렌트유 역시도 3%대 하락하면서 100달러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오늘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나이라고도 불리는 유명 투자 그루죠. JP모건의 마르크 콜라노빅도 시장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코멘트를 오늘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증시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머징국 증시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물론 여전히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9%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론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안 그래도 불안정한 시장의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코멘트도 전해줬는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 붉은 빛이 시장 전반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1개 섹터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빠졌던 섹터는 기술주와 에너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기술주는 금리 급등의 직격탄을 맞아가는 하루였고, 특히나 반도체 테마 급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AMD와 엔비디아 각각 3%와 5%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베어드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강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에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3%가량 크게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주 가운데서 엔비디아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옆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와서 빅테크 대장주들 구글과 페이스북 오늘 둘 다 3에서 2% 크게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에 있는 이 작은 네모 상자가 바로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사회에 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번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개장 전 플리마켓에서는
트위터가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정규장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사진 합류를 거부하자 머스크가 M&A 시도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또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M&A 시도 같은 건 없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요동칠 거다라는 애널리스트 전망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트위터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통신사들 가운데서 AT&T가 오늘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AT&T로부터 떨어져 나온 워너미디어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바로 오늘 티커명 WBD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경쟁 업체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이 분사가 완료되자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AT&T를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화된 사업 구조가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를 $22로 설정해줬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장에서 에너지 섹터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엑손모빌과 쉐보론 각각 3%와 2%대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불을 킨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버텨줬던 쪽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 관련주들이 되겠는데 항공주 가운데서는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3에서 4%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델타항공의 경우에는 이번 주 현지 시간 수요일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결과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행 서비스 테마 안에서는 캐니발,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등이 1%대 상승으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쇼피파이인데요. 현재 쇼피파이는 보시다시피 $620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1의 주식 분할을 계획 중이다라는 사측의 발표가 전해졌는데 이 주식 분할 발표가 전해진 것 치고는 사실 오늘 장에서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오지는 못했죠. 그래도 2%대의 강세권은 지켜낸 채 마감이 된 쇼피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3월 내 저점 수준으로 오늘 장 떨어졌습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고조되면서 나타난 매도세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코인베이스의 주가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오늘 4%대의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 확인해 볼 텐데 금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장에서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0.6% 올라서면서 온스당 $1,957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상품 시장에서 팔라듐 가격 역시도 주목해볼 만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팔라듐에 대한 거래가 중단되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2주 들어서 고점 부근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험자산에 대한 덤핑이 암호화폐 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 이상 급락하면서 그 중요한 지지 레벨로 여겨지는 $40,000 수준을 반납하고 있고요. 금리가 오른 데 따른 영향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동반 하락세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번 것도 없는데 라는 키워드예요. 이것만 놓고는 어떤 얘기일지 잘 짐작이 안 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반등을 좀 했잖아요. 특히 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조 앵커는 그러면은 좀 버셨습니까? 사실 이만큼의 반등으로 번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뭐 손실이 조금 줄어든 정도, 그 정도겠죠. 그 정도일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차익을 좀 실현을 하라 이런 좀 콜이 나와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번 것도 없는데 차익 실현하라는 콜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키워드를 그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그간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 매수콜을 외쳤던 전문가가 있죠. 바로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미국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할 때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콜라노비치는 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이죠. 이날 3월 초에 낙폭이 대부분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시장이 과매도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지난달에 제시를 했던 전술적인 주식 비중 확대에서 이제는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던 국채 일부 매수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벤치마크의 비중 대비해서 채권보다 주식을 더 갖고 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요. 주식 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통화 정책 완화가 기대가 되는 중국 등의 신흥 시장이 더 유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콜라노비치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강세론자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매수콜을 외쳤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그렇게 크게 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차익 실현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JP모건의 경계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 행간을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S&P 500 지수가 3월의 저점 대비해서는 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7일에 콜라노비치가 보고서를 통해서 여전히 이 매수를 하라라고 콜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지난주까지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뭐 이날은 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또 상승한 그런 분이 없을 텐데 근데 여기서 차익을 실현하라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3월 말에도 콜라노비치 이분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전히 주식에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다 과거의 긴축 사이클에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두 번째로는 실질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기 때문에 침체를 시그널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는 타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통화 완화를 펼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오히려 이제 주식에 대해서 3월 말에도 매수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고 떠나라는 콜이라기보다는 일부 좀 경계론을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한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미국 주식이 과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로직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investing.com의 자료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의 상대 강도, 우리가 RSI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 한 32% 정도더라고요. 최근 거를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30%를 하회했을 시에는 과매도고 그리고 70%를 초과했을 때는 과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거의 과매도 구간에는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면은 확실한 과매도만 줬는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이제는 조금 떠나서 채권으로 더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팔아라라는 콜이라기보다는 그럼 미국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디를 더 공략하면 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니까 중국이 보이더라. 이 정도의 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매수콜을 강력하게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목하고 있는 그 리스크는 똑같거든요.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 사이클 뭐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그때는 자신이 이제 확신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많이 이 매도가 됐다라고 할 만큼 쌌던 거고 지금은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매도 또 자산들을 좀 네네.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콜로 보이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더 항상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그 투자의 자세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백악관도 물가 경고라는 키워드인데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 3월 미국의 CPI 지표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이 미리 물가에 대한 경고를 나섰습니다. 자,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공식적으로 높은 물가 발표를 예고했는데 이날 대변인은 푸틴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3월 소비자 물가가 이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지난 2월 물가가 7.9%를 기록해서 1982년 이래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3월 CPI 지표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약 8.4%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1981년 이래 41년 만에 최고의 물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러시아 푸틴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또 식품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 급등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는 없는 재료인 거죠. 그렇다면 단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물가 급등세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냐. 일단 그 뉴욕 연은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소비자들은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6.6%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향후 3년간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도 3.7%를 예상했거든요. 물론 이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내년 CPI가 얼마나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물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록적으로 높은 물가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자, 백악관마저도 이례적으로 높을 수 있는 물가를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예상대로 8% 중반대에 만약에 물가가 정말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거든요. 월가에서는 물가 지표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네, 뭐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을 뭐 예견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뭐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 예상치가 한 8%대 중반의 물가 상승률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이 7%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이후에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가팔랐으면 가팔랐지 더욱더 좀 완화되는 그런 지표가 실제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는 시장이 이제 CPI 지표가 다시 한번 8%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보고 50bp의 금리 인상을 이제 기정사실화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의 반응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는 뭐 모르는 얘기지만요. 웰스파고 기관 등이 이 같은 좀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물가가 피크아웃 기미를 좀 보여준다면은 시장의 반응이 어쩌면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물론 이제 기저 효과의 그런 효과도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은 3월이 피크일 것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2월 CPI가 발표됐을 때 7.9% 상승이었고 근원 CPI 상승률은 6.4%였습니다. 그때 시장 반응이 소폭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뭐 세부 지표도 많이 들여다볼 것 같고 그리고 근원 CPI가 얼마나 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시장 반응을 예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그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드렸으니까요. 내일 이제 오늘 밤에 CPI 지표가 발표되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마소 너마저. 와, 그러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참 시장을 잘 지켜주는 기업이었었는데 마소,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어떤 안 좋은 분석이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의 뭐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의 조정 내에서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제 마소 너마저 이런 좀 의문을 자아내는 이 UBS의 코멘트가 좀 전해져서 이날 주가가 약 한 4%나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UBS에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360달러입니다. 근데 오피스 365가 가벼운 성장 둔화를 겪을 수가 있다. Gentle Deceler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점이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오피스 365는 애저 다음으로 큰 사업 부문인데요.
최근 6개 분기 한 19%에서 21%의 QOQ 기준의 매출 성장을 보여줬던 굉장히 또 좋은 사업부기도 합니다. UBS는 하지만 이미 높은 침투율, 뭐 한 80%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에 따른 재택 효과가 상쇄됨으로써 오피스 365의 성장 둔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UBS는 이에 차기 회계연도의 오피스 365 매출 증가율 전망을 기존의 19.1%에서 17.4%로 하향 조정을 했고, 윈도우즈에 대한 그런 사업 전망도 하향 조정을 같이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나름 합리적인 뭐 분석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 또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장주마저 흘러다니는 거는 어떤 시장 심리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재 제품도 그렇고 IT 기기도 그렇고 이렇게 주요 이 엔드마켓,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주요 공급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들이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덜 붐비는,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주라든지 이렇게 업사이드를 더 기대할 만한 그런 섹터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S&P 500 기업들의 EPS가 YOY 기준으로 4.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술주는 물론 뭐 한 8.3% 정도 EPS 성장률이 기대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에너지 업종의 EPS가 250%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4.5% 이런 것도 착시다. 오히려 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우려가 많은 것이 뭐 기술주, 성장주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좀 심리상 또 떠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헤지 펀드들의 기술주 포지션 역시도 역대 최저급으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 살펴봤는데 네 번째 키워드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그런 키워드라서 네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수요 약화. 이것도 사실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반도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는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는 측면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반도체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AMD 동반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자, 이날 베어드에서 GPU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이걸 중립으로 하향을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의 360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단번에 225달러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225달러라고 하면은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도 아래로 내려잡은 거죠. 결국은 지난 월요일 장 출발과 함께 225달러 아래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밀려났습니다. 자, 베어드에서 GPU 수요가 약화되는 원인으로 지목한 거는 유럽과 중국에서의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엔비디아의 기업 고객들이 줄줄이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는 측면이었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소비자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열풍도 잠잠해지다 보니까 GPU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황은 사실 엔비디아만의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AMD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MD까지 반도체주들은 거의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부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충분한 소비를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스마트폰 아니면 개인용 PC 이런 것에 대한 구매 계획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반도체 수요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리오프닝인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죠. 더 이상 자신의 집에 이런 수많은 IT 기기들을 채워 넣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반도체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물론 반면에 데이터 센터나 게이밍 등 다른 수요가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낮아진다는 것이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 당분간 우리는 이런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되는 걸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엔비디아의 예를 들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어느새 포워드 PR이 40배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익 증가율은 2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밸류 부담 그리고 할인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의 분석도 그랬고 이번에 베어드의 투자 의견 하향도 보면은 공통적으로 PC를 중심으로 한 엔드마켓의 주문량 감소를 이 악재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C 업황 악화는 현실입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더라도 지난해 4분기에 글로벌 PC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세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게 6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딛고 어떤 이런 엔드마켓에서의 수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낙관할 만한 요소가 나올지로 좀 모아질 것 같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엔드마켓을 이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창출할 그런 잠재력을 입증을 하느냐 여기로 좀 몰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망고라고 이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반도체주를 추천한 것이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주요 로직이 이 클라우드라든지 AI 부문의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그런 잠재력에 자신들을 주목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이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러니까요. 세상이고 똑같은 조건인데 다른 곳을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도 내가 어디에 더 동의를 하는지 여기에 맞춰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PC 시장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이들의 주가도 좀 안 좋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